아직 여름도 아닌데 벌써 더위를 많이 타고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자꾸 빠진다면? 갑상선 호르몬 질환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통해 에너지 대사 및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남들보다 유난히 더위를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갑상선 호르몬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비교해 알아보자. 네, 봄이 되면서 몸이 좀 나른하고 피곤하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단순한 춘곤증이 아닌 갑상선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유지홍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교수님 그전에 먼저 갑상선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갑상선의 위치는 목 앞 중앙에 위치해 있고 식도와 기도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목젖이라고 하는 목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갑상선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갑상선 연골에서 2-3cm 정도 내려온 부분에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오른쪽 옆과 왼쪽 옆 두 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옆을 연결해주는 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갑상선의 크기는 15에서 20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기관이어서 실질적인 환자에서는 갑상선을 만진다고 하더라도 잘 만져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모양은 실질적으로는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갑상선의 이름은 방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갑상선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실제적인 모양은 나비 모양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대표적인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머리에는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송가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와 내하수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관장하는 중추기관으로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본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갑상선과 또 부갑상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흉선, 또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췌장, 그리고 콩팥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신 등 다양한 호르몬 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관에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난소와 정소,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태반도 역시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내분비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을 합성하고 또 이를 저장하고 또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 몸에서 요오드로 만드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섭취하는 요오드는 대부분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데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부분은 다 배설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의 한 60에서 65% 정도가 요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시상하부, 내하수체, 갑상선에 걸친 호르몬의 축을 이루어서 그 기능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하고 이는 내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궁극적으로 갑상선에 작용하게 되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의 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상선 호르몬 질환도 두 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나뉘는데 교수님, 분명히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갑상선 호르몬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신진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런 말초 조직에서의 신진 대사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감소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5.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발생률은 1000명당 1.56명 정도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약 5배 정도 그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나이가 들수록 걸릴 확률이 높고요. 특히 5, 60대에서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요, 이 갱년기라는 복병이 있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교수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비슷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몸이 붓거나 체중 증가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은 별로 춥다고 하지 않는데 혼자 추워서 두꺼운 옷을 껴입는다거나 기분의 우울감,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하신 분들은 탈모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심박수가 감소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 증상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변비 증상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의 경우에서는 생리불순과 같은 월경 이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곤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통, 근육통과 같은 증상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 질환의 증상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인지 아니면 갱년기 증상인지 50대 이후 여성에서는 그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두 질환의 감별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의 여성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질환 증상이 의심됐을 때는 반드시 갑상선 기능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주사로 인한 항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항체는 정상적인 반응에서는 세균이나 이물질 같이 우리 몸으로 침투한 외부 물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을 파괴하는 것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러한 항체들이 외부 물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포를 파괴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항체 중에서 갑상선을 괴롭히는 항체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항체들이 갑상선을 괴롭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왜 요즘 그래 난리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난리다 난리야. 그래.
처제. 네. 아니, 어쩐 일이고? 아, 근처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저 살 빠진 것 같아요. 네. 아니, 선미 씨도 안 좋아 보여요. 노화는 그대로네요. 아, 근데 어떤 일로 왔어요? 제가 임신 준비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2차, 저차 병원에 검사 좀 받으려고 갔는데 갑상선 의심이 된다고 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잖아요. 뭐? 갑상선이 의심이 된다고? 아니, 병원에서 정확하게 뭐라던데요? 갑상선 호르몬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대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추위를 잘 안 타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준비한다고 살을 막 빼는데도 잘 안 빠지고 몸도 자꾸 붓고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은 엽산이라도 좀 제가 사다 줄까요? 돈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랑 나랑 1년 넘게 우리 엽산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거든요. 혹시 말인데, 처제. 하늘을 못 본 거 아이가? 어? 이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하늘을 못 보니까 그런 거 아이가? 어? 뭐 그런 말을 하노? 너무 못 봐서 좀 이렇게 됐나? 아우 형부, 저는 하늘을 너무 잘 보고 있죠. 나도 하늘 잘 보고 있는데. 아이고, 참. 미안하다.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 갑상선 호르몬 질환이다 보니까 생리 불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 불순이 임신하는데 어떤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네.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늘 쫙 보고 그냥 별일 없었다면 돼. 알지 오빠. 생리 불순이면은 그만큼 날짜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신하기 힘들어요. 사도 내가 보니까 일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고치고 그 후에 임신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똑똑하지? 똑똑하네. 네, 이야, 똑똑하지. 똑똑다. 역시 누구 돈인지 몰라 똑똑하다. 하늘 열심히 보고 있거든.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래, 비도 그치 없고. 그래.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만 연구하나 봐요. 할 일 많거든요. 사도 갈 때 안 됐어요? 이제 가야 돼요. 만평도. 내랑 좀. 처제 가라 빨리. 형부, 제가 응? 갈게요. 응. 얌따. 됐다, 나. 끌고 갔다. 계좌로 정말? 계좌로 준대. 계좌로. 나는 정말 지질이 봇도 없어서 거지 형부를 두고 있어. 그, 거지였나? 하여튼 저거 언니 닮아가지고 못돼 빠지고 말아 저거. 앞에서 얘기해라. 가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야, 앞에서 얘기하면 싸우잖아. 싸우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하겠지. 말 못하는 게 아니고 싸우니까 가는 거다. 아이고 답답하.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임신이 어렵다. 사실 임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들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 이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임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저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흔히 앓고 있는 질환인데 그분들이 임신이 다 안 된다면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X. 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이제 질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리 주기가 좀 들쑥날쑥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문제가 어려운데 뭐가 X 아닌가요?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예원 씨가 정답입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의 경우에서는 월경 불순과 같은 증상을 동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배란 장애가 있을 때에는 임신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분께서는 갑상선 기능 체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제대로 잘 치료하고 약을 잘 복용하여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한다면 임신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분들 가운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유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박. 왜? 와, 반전에 반전이다. 와, 대박. 나 펜타곤 너무 재밌다. 어떡하노? 난 그 잘 안 봐가 모르겠다. 아유. 왜요? 아니 서진이 임신했잖아. 여기 전서진 임신했나 여기서? 아이 그게 아니고 제 친구 서진이요. 임신하면 산부인과 가서 한 번씩 피 검사를 하잖아. 그래서 피 검사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왔다 않카나.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대. 그래서 병원 갔어. 그걸 검사를 받으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하네. 언니야, 요즘에 갑상선 질환 앓는 사람이 왜 이래 많노? 그러니까. 아니 누가 또 갑상선 질환 앓는데요? 몰라요? 아니, 처제가 얘기 안 하더라? 처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데. 우리 소연이가? 아니 신앙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왜 걔가 왜 저하증인데? 몰라 며칠 전에 집에 왔을 때 그렇게 뭐 얘기하던데. 임신 준비 중인데 뭐 기능 저하증 나왔다면서? 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 딱 했을 때 보니까 당뇨 같은 경우에도 임신하면서 일시적으로 당뇨가 생긴 다음에 애 낳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갑상선도 기능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임신했을 때 딱 생겼다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애 놓고 나면 싸그리 없어져요. 맞다. 내 친구도 보니까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왔어. 근데 출산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고요. 또 임신했을 때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왔는데 또 출산하고 나니까 그 없어졌다 하더라. 그래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야지. 그래야만 하죠. 아 진짜. 아니 서진이도 입덧이 심하거든요. 임신했는데도 살이 쑥쑥 빠지고 무기력해가지고 침대에만 띵 누워있고 아니 그러고 움직이기가 싫대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입덧 때문에 자꾸 토를 하니까 자꾸 살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병이었다 하잖아요. 아휴 그러게 말이다. 아니 누가 자기가 갑상선 호르몬 질환 때문에 그렇게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노. 산부인과 잘 갔네. 피검사 잘했어. 나도 이참에 산부인과를 좀 가봐야겠다. 뭐? 응? 네가 왜? 아니 피검사도 한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 자궁경부암 그 검진 그 날아왔더라고. 나라에서 그거 하라는 거 있잖아. 난 또 뭔 일이 좀. 자기는 진짜 사실 70단 건데 무슨 상상을 그렇게 할 만하지. 그 혼자 이거 임신해가지고 애 낳았잖아. 비호모 출산. 그래 비혼모 출산. 그렇지. 잘 똑똑하다. 그래 할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비혼모 출산. 아이고 만약 아가씨가 그렇게 해봐라. 어머님 기절하신다. 뒤로 넘어가지. 그래 맞다. 하기사 엄마 성격상 그럴 거라. 그래. 근데 엄마도 요즘 현실을 많이 알아야겠지. 그리고 만약에 딸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다 하면 엄마도 뭐 인정해줘야지. 어떡하게. 아이고 뭐라 카노? 야 엄마가 그 비혼 출산이라는 그 말조차도 모를걸. 아이고 참. 왜? 알 수도 있지 않겠나? 바른 대로 얘기해라. 무슨 일인데? 뭐 있는 거 아이가? 뭐 있기는 뭐가 있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 뭐. 뭐가 그럴 수가 있는데 빨리 똑바로 말해라 빨리.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 이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뭐 이러는 거다 그거지. 뭐? 몰라. 그래.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그 얘기가 지금. 아니 좀 조용히 해라. 그래 놀래. 아이 몰라. 이게 아이라고.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 지금. 외로워 죽겠구만 지금. 벚꽃놀이도 못 가고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맨날 방에서 방만 쳐다보고 혼자서 그냥 운전해가면서 방만 보는데 뭐? 할 소리가 그게. 이 시국에 지금 벚꽃놀이 갈 생각하고 있나 지금 아직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닌데 이거 확 그냥. 외롭다고. 사람을 시작해야 돼 봄에. 나는 외롭다고.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임신 중 갑상선 질환을 앓은 경우 출산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신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출산 후에 말끔하게 사라졌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축복이 아닐까. 근데 네.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X할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임신 중에 이제 당뇨가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고 나면 이 당뇨가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갑상선 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는 두 분 다 무승부가 됐습니다. 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생리적이나 면역학적으로 산모의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태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서는 초기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어서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한 대사작용에 변화가 생겨서 또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했을 때는 임신 중에만 그러한 호르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면 대부분 갑상선 호르몬 질환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한 갑상선염을 앓고 있거나 다른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께서는 출산을 한 이후에도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자께서는 출산 이후에도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교수님, 갑상선 호르몬제는 대체 언제 먹어야 되나요? 공복에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식후에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 중에 있을 때 좀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대부분의 약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제는 공복에 복용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아침 식사를 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 시간이 다른 약제와 조금 다른 이유는 이 갑상선 호르몬제 자체가 흡수율이 좀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물에 따라서 이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는 공복에 복용하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피해야 하는 음식과 약물들이 있는데요. 우선 콩가루, 호두,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나 자몽 주스 같은 것은 약물 복용과 같이 복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이 복용하고 있는 철분 제제나 칼슘 보충제, 또한 제산제 같은 경우도 갑상선 호르몬제와 같이 복용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와는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갑상선 호르몬제는 그럼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냐고 많이 여쭈어보십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저용량을 드시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추적 검사를 통해서 감량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평생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또 어떤 질환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증과 반대로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돼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상승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고 분비되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015년도 기준으로 유병률은 한 1000명당 2.8명 정도, 그리고 연간 발생률은 1000명당 0.78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대와 5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여름철도 아닌데 갑자기 좀 이렇게 유난히 덥게 느껴지고 또 살이 자꾸 빠진다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안구 돌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박수 증가와 땀 분비의 증가, 또 배고픔을 느끼거나 또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갑상선 종이 생길 수 있으며 또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한 분에서는 몸이 붓는 부종 현상과 손떨림 현상,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심한 분에서는 마찬가지로 탈모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도 기능 저하증과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자가 면역 항체가 갑상선 세포를 파괴하는 것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대로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안병증이 되겠는데요. 안구 돌출이 일어나는 원인 역시 눈 주위 근육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교수님. 그리고 또 모든 경우에 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꼭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감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스캔이라는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 역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갑상선 호르몬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그럼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질환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갑상선 초음파로 갑상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에 있는 결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절이 악성 의심 소견일 때는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질환 환자에서도 한 번쯤은 갑상선 초음파로 결절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를 했더니 갑상선이 거칠거칠하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요. 갑상선이 정상 갑상선에서는 화면처럼 뽀얗게 보이게 되겠지만 갑상선 호르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갑상선이 거칠거칠하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질환을 가졌을 확률이 높게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되겠고 대표적으로는 약물 치료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에 있어서 약물 부작용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수술로 갑상선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갑상선제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처음 진단받은 이후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복용이 필요합니다. 최소 용량으로도 유지가 잘 될 경우에는 중단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주기적인 갑상선 호르몬 체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급성 갑상선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는 바이러스성 갑상선염으로 목 통증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갑상선 부위에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아급성 갑상선염은 처음에 피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있지만 갑상선염이 호전이 되면 갑상선 기능 역시 정상으로 호전이 되고 10명 중에 한두 명께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발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로는 통증 조절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겠고 증상 자체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정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반드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갑상선 호르몬 체크를 꼭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갑상선 호르몬 질환은 증상 자체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의심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피곤감, 이유 없는 체중 증가나 붓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고 두근거림, 손떨림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목 앞 부위에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급성 갑상선염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질환의 예방에는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의심되었을 때 빨리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갑상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다면 이러한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는 꼭 반드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이 몸이 또 붓고 살이 찐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그 갑상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병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유지홍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